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단편 20 한국 단편 소설 특강 단편 20 특강을 함께하게 된 참토론 국어입시학원 중등 담임 양쌤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20권의 단편 소설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거를 2권씩 쪼개서 선생님이 각각의 책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은 다음에 해당 책에 대한 문제를 풀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고 직접 독서록에 비슷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특강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에 앞서서 또는 읽은 후에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책들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좀 까다로운데? 이거 어떤 내용이지? 하고 좀 더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 자료들을 통해 여러분한테 영상을 제공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볼 작품은 바로 1강과 2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강에는 여러분들이 읽었다면 빈처, 현진건 선생님의 빈처라는 작품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 작품으로는 2강, 바로 벙어리 삼룡이라는 작품이 있었을 겁니다. 두 내용은 각각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고 어떠한 시대를 갖고 있는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볼 거는 바로 첫 번째 1강 빈처라는 작품과 벙어리 삼룡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중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현진건 선생님의 빈처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은 책은 이 표지가 아닐 수 있어요. 나 이거 안 읽었는데? 하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이 책 아니어도 표지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을 읽었을 거예요. 도대체 빈처라는 현진건 선생님의 소설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한자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한자 단원을 아는 것만으로 책의 중심적인 내용, 주제, 더 나아가서는 시대 배경을 읽을 수도 있거든요. 되게 다양한 단어들이 아무래도 한자로 쓰여 있다 보니까 한자어를 모르면 정확하게 국어에 좀 좋은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말의 한자어가 거의 70% 가까이 되는 거 알고 있죠? 빈처라는 작품에서 빈처의 뜻부터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는 무조건 여러분한테 2개가 꼭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자, 선생님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 형광펜을 반드시 준비해 줘야 돼요. 쌤이 중요한 내용에다가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 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형광펜을 쫙 그어줘야 합니다. 형광펜 필수. 두 번째는 3색 펜 정도는 있으면 좋아요.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 정도 됐는데 검은색, 빨간색 이런 거 있는 펜 하나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펜 꼭 가지고 있도록 하고요. 정 없는 경우에는 빨간색 펜이라도 꼭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없다면 지금 당장 준비해 오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현진건 선생님의 빈처를 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 우리 빈처에다가 단어의 뜻을 한자 단어의 뜻을 한번 정리해 보고 갈게요. 여러분 일단 빈은요 우리 빈곤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빈은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처는 아내, 다른 말로 우리가 부인이라고도 부르죠. 가난한 아내란 뜻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내용을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작가, 주인공에게 가난한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난함을 함께 살아가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란 뜻으로 빈처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럼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봐야겠죠? 자, 빈처에다가 뜻 적어놔야 됩니다. 나중에 쌤이 교재다 검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처의 줄거리예요.
여러분들 책으로 딱 펴보면 이렇게 빈처의 내용이 정리가 돼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책하고 똑같은 내용을 쌤이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6년 전 16살에 결혼하여 처가 덕으로 집간도 장만하고 세간도 얻어서 살림을 시작하였으나 돈 한 푼 없는 나는 결국 가구와 의복을 팔아 생계를 꾸린다 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앞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자, 빨간 펜 들어보시고요. 돈 한 푼 없는 나 있죠? 돈 한 푼 나는데 없어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주인공은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돈이 한 푼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너무 가난하다는 거죠. 지금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나는 되게 가난한 작가예요. 글을 써서 먹고 사는데 아무래도 작가가 요번에 우리 왜 한강 선생님께서 노벨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작가들도 있지만 사실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 중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시인들도 꽤 가난한 삶을 살았었거든요. 돈 한 푼 나는데 없다에 현관펜 쳤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적을 거냐면 주인공의 가난한 처지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아무래도 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동년배이며, 동년배는 나이가 같다는 거예요. 동갑. 착실히 돈벌이를 하고 있어서 항상 나와 비교가 되는 T가 찾아옵니다. 이 T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과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할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주인공 하면 주인공의 꼭 주변에 주변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맨 처음에 여기 나 있잖아요. 나. 이 나는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T는 능력도 좋고 은행을 다녀요. 돈 잘 벌겠죠? 나와 비교되는 뭐다? 주변 인물입니다. 나는 T와 항상 비교돼요. T는 은행에 다니고 심지어 T가 어떻게 해요? 처에게 줄 양산을 사가지고 와 자랑을 해요. T도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나봐. 근데 T는 돈이 되게 많아서 자기 와이프한테 선물할 양산, 햇빛을 가릴 때 쓰는 우산 있죠? 예쁜 양산을 사고 와서 막 자랑을 해요. 이거 봐라 부럽지 이러면서. 그랬더니 나의 아내 있죠? 여기서 아내는 여러분 나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의 제목인 가난한 빈처를 말하겠죠.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해 부러워해요. 그러겠죠.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내 남편은 돈을 못 버는 유명하지 않은 작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살아보자고 남편한테 뭐라 해요. 현실적으로 사는 게 뭐예요? 돈 좀 벌자는 얘기겠죠. 그러한 아내의 모습에 나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아니 남편으로서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동시에 불쾌함을 느껴요. 이 불쾌함은 어떻게 보면 아내한테 갖는 불만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화가 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아내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지 않은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좋은 거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되지 않는 본인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고 답답한 마음을 느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불쾌감이라는 건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중심 이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날 처가에서 여러분 처가가 뭐예요? 우리 왜 추석에 엄마랑 아빠의 집에 가잖아요. 친할머니 댁을 가면 시댁을 간다 그러고 외할머니 댁에 가면 처가에 간다고 합니다. 처가는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는 엄마의 외가 쪽을 가는 거거든요. 엄마, 외가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처가를 간다는 건 뭐겠어요? 아내의 본가겠죠. 본가. 아내의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왜 갔어요? 장인어른 생신이라고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장인어른 생신이면 집안에 있잖아. 다들 좀 이쁜 옷 입고 꾸며서 가야 되는데 형광펜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은 아내예요. 왜? 너무 가난하거든. 너무 가난해서 입을 옷조차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결국 비단 옷 대신에 단몰,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간 아내의 모습은 돈 잘 버는 남편을 만나서 비싼 옷을 입고 오는 처형. 처형이 누구예요? 처형이 누구야? 아내의 언니입니다. 아내의 언니는 비싼 옷을 입고 왔어요. 왜? 남편이 돈 잘 버니까. 그래서 더욱 초라해요. 거기다가 능력도 없는 거 처가댁 사람들도 다 아는데 여기 가서도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이겠죠? 결국 나는 자격지심을 느끼고 술도 못하는데 술 취해서 집에 돌아와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능력도 없는 나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되게 힘들다,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왜? 아까 술 벌컥벌컥 마셨잖아요.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서 벌컥벌컥 술을 먹고 취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머 여러분 책 읽었으면 알 텐데 부유한 처형은 남편과 평탄치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형 한번 쳐볼게요. 소설 읽은 분들은 알걸요? 처형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남편이 돈은 되게 많이 벌어오는데 기분 나쁘면 자기 아내를 막 때려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이건 함께 살고 있는 아내한테 또는 자기의 가족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폭력을 행사해서 때린다는 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을 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처형의 아내는 돈은 잘 벌어오는데 처형을 때려요. 아내의 언니는 맞고 살고 있어요.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가난하지만 의족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최고다라고 아내가 이야기해줍니다. 아내도 마음이 착하죠. 나도 그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저렇게 나쁜 짓하고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사는 것이 다행이다 라고 만족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옆에다 적어놓을 수 있겠죠. 아내와 나는 가난하지만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난하지만 서로를 배려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론 부분에 아내의 언니가 이제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이쁜 신발을 사서 자기 동생한테 선물해요. 이제 나의 주인공의 아내에게 선물을 한 거죠. 처형이 사온 신발을 신고 너무 좋아하는 아내를 보면서 주인공인 나는 나도 빨리 능력을 돈 벌어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소설은 끝납니다. 그럼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폭력을 휘두르고 욕하고 이런 삶보다 좀 가난할 수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선생님하고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으니까 다음으로 작가에 대해 배워볼게요. 현진건 선생님은 여러분 개벽이라는 그 잡지, 옛날엔 잡지에다가 소설을 실었거든요. 이제 희생화라는 걸 발표하시면서 등단하셔서 빈철을 이제 발표하게 되었고요. 일제강점기에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저항하는 행동이나 글들을 쓰셨다가 일본에 의해서 감옥에 또 들어가세요. 감옥에 1년 동안 갇히시기도 할 정도였고요. 결국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어 일본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전에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작품으로는 운수 좋은 날, 고향, 비사랑과 러브레터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러브레터 작품은 뒤에서도 읽게 될 거고요.
운수 좋은 날도 너무 유명하고 아마 여러분이 읽게 될 거예요. 그 설렁탕을 왜 사왔는데 먹지 못하니? 라고 하는 되게 슬픈 일제강점기의 소설인데 이런 내용들로도 현진원 선생님은 뒤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 있죠? 빈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빈처는 아까 얘기했듯이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살고 있는 이 작가 나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아내와의 갈등, 아내가 좀 가난하지 않게 살았으면 어떻게 했냐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일종의 갈등을 좀 겪다가 아내가 물질적 정신보다는 물질적 그 어떤 행복보다는 정신적으로 행복한 것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부부간의 진실된 사랑을 이야기하며 소설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 마지막 두 줄에다가 형광펜을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줄거리 뒷부분에 있는 작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지 말고 지금 선생님 수업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형광펜이란 펜 들고 있는 거 맞죠? 자, 여기다가 형광펜 쳐줘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소설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볼게요.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좀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작가이고 똑똑하지만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지 않고 가난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 빈궁. 빈궁은 가난함입니다. 경제적인 가난함과 정신적 고뇌를 겪고 있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전형이에요. 전형. 전형이 뭐냐면 대표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지금 작가는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고요. 이 주인공은 1920년대에 똑똑하지만 능력 없었던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아내는 어때요? 가난하면서도 남편을 믿고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형광펜 치고 있죠? 잘 따라오고 있어야 돼요. 자, 처형 어때요? 처형. 분명히 남편이 돈 잘 벌어와가지고 되게 비싼 것도 먹고, 그죠? 비싼 옷도 입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 부유하지만 불만족스럽고 보람이 없어요. 왜? 남편이 막 때린다니까? 밥상 엎어가지고 아내 눈에 맞아가지고 눈 다치고 그러잖아요. 처형은 저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오면 작품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의 내용들을 좀 볼게요. 이 소설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정신과 물질의 상관관계가 극에 달해 있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920년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고 탄압했던 시절이죠. 당대 지식인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일본이 막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럼 이 당대의 지식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적어놓을까요? 주인공 나. 주인공 내. 주인공인 나가 바로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당대 지식인의 모습이죠. 이 소설은 내가 주인공이고요. 아내와 처형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다가 별표하고 형광펜 쫙 그어주세요. 사실주의가 뭘까요? 사실주의는 작가가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를 소설 속에 반영해서 되게 리얼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주의는 작가가 살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설로서 꼭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주의는 작가가 살던 시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빨간 펜 들고 꼭 적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주제 내용 한번 펼쳐볼까요? 가난한 무명 작가의 부부지만 부부의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옆에 적어볼까? 이걸 뭐라 할 수 있어요? 돈을 막 버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뭐가 더 소중해요? 사랑,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죠. 좋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적고 있는 거 잘 따라와야 돼. 자, 두 번째로 여러분하고 볼 작품은 바로 벙어리 삼룡이입니다. 이 작품도 여러분 배경이 일제강점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거든. 이 벙어리 삼룡이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지만 이 벙어리 삼룡이의 삼룡이가 주인공인데, 삼룡이는 바보예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해요. 하지만 누구보다 착한 마음씨를 갖고 있죠. 삼룡이가 노비, 일제강점기 즈음만 해도 아직 노비가 존재했어요. 이 노비로 일하고 있는 양반집에서 그 양반 할아버지는 너무 착한데 그 할아버지의 아들, 이 아들이 완전 망난이죠. 성격도 안 좋고 너무 못돼가지고 맨날 삼룡이 괴롭히잖아요. 삼룡이가 그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지만 사실 꾹 참거든요. 그러다 결국 삼룡이가 어떻게 돼요? 불에 타서 죽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참 이상하게도 삼룡이는 아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 때보다 마지막에 불길 속에서 죽음을 선택했을 때 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소설로 살펴볼까요? 자, 뒷부분에 줄거리 같이 볼게요. 오생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양반이에요. 이분은 성격도 좋고 인품도 훌륭해서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오생원 집에는 삼룡이라는 벙어리 하인이 있는데요. 못생겼어요. 볼품없는 외모, 땅딸보, 키도 작아요. 선생님도 키가 작아가지고 이 슬픔을 너무 잘 알아요. 두꺼비처럼 생겼지만 형광 한번 쳐볼까요? 마음이 착하고 충성스러워 주인이 아꼈어요. 비록 겉모습은 못생겼지만 누구보다 착하고 믿음직한 성격을 갖고 있던 게 바로 벙어리 삼룡이입니다. 그런데 오생원의 아들은 어때요? 우리 일명 빌런이죠. 빌런을 우리 소설에서 뭐라 하냐면 나쁜 사람이라 해서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악인이에요. 버릇이 없고 고약해서 삼룡이를 맨날 괴롭혀요. 하지만 삼룡이는 그런 아들마저도 지켜주고 아껴줘요. 너무 바보같이 착한 거야. 우리 왜 주변에 보면 그런 착하고 바보 같은 사람도 있잖아. 친구들이 막 야 너 바보야, 너 못생겼어 이래도 맞아 이러고 넘어가는 되게 착한 친구들이 있죠. 우리 삼룡이가 그렇게 착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되게 아름다운 색시가 주인 아들에게 시집을 옵니다. 잘못 왔어 결혼을. 아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색시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 못난이 아들 있죠, 이 악인 아들. 그래서 맨날 아내를 때리기 시작해요. 얘도 못됐죠. 얘도 지 아내를 때리죠. 너무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삼룡이는 그 맡고 있는 색시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다가 조금씩 색시를 사랑하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죠. 어느 날 술을 먹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주인 아들, 이 나쁜 아들 있죠. 이 아들이 술을 먹고 길거리에 나자빠져 있었나봐. 근데 선생님 같으면 에이 평소에 나 때리는 나쁜 놈 이러고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벙어리 삼룡이는 그 아들을 업어다가 집에다 놔줘요. 참 착하죠. 그래서 새아씨, 그러니까 우리 새색씨, 이 주인 아들의 아내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삼룡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시쌈지를 만들어줘요. 이게 주머니 같은 거예요. 고마워서. 근데 그게 이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이 났다. 저 색시 벙어리 삼룡이랑 그렇고 저렇고 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된 거다. 이러면서 뭐 괜히 뭐 욕먹은 거야. 참 사람들도 못됐죠. 그러면서 결국 주인 아들은 자기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거를 업어다준 우리 삼룡이를요 오해해가지고 막 때려요. 또 진짜 못된 놈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더 이상 아씨를 보지 못하게 출입 금지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아들에게 맞고 우리 새아씨는 너무 힘들었나 봐요. 새아씨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고 했나봐. 그걸 말리려고 하던 우리 벙어리 삼룡이가 아씨를 살리기 위해 목을 매려고 죽으려고 하는 아씨를 살리기 위해 방에 들어갔는데 식구들은 너 뭐야? 너 진짜 아씨를 좋아해가지고 또 방에 들어가는 거야? 하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너무 못됐죠. 결국 우리 벙어리 삼룡이 집에 쫓겨나요. 그런데 그날 오생원네 집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삼룡이는 말이에요,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서 자기를 아껴주었던 오생원 할아버지를 구한 다음에 새 아씨를 구하려고 다시 뛰어들어요. 한번 펼쳐볼까요? 아가씨를 구하기 위해 다시 불길로 뛰어듭니다. 불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 불나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어렵겠죠. 나를 희생해서 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어렵겠죠. 삼룡이의 어떤 태도예요, 여러분? 희생적인 태도를 알 수 있죠. 근데 불이 나면 사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씨가 그 못난 아들한테 맞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불이 났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집에서 안 나가는 거죠. 불이 나면 다 도망가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음을 각오한 거죠.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결국 우리 삼룡이가 그 아씨를 찾긴 찾는데 나갈 곳을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아씨를 안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어요. 한번 펼쳐볼까요? 중요한 내용이죠. 벙어리 삼룡이는 자신도 죽는 거 알았어요. 아씨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도 알죠. 하지만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고통보다는 당당한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그런 희생적인 죽음을 선택하고 삼룡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죽겠죠. 그리고 죽었겠죠.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 하지만 삼룡이는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어요. 왜?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씨, 그 아씨를 품에 안은 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씨도 어쩌면 행복해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맨날 막대하고 나쁜 못된 아들보다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벙어리 삼룡이가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도 다음에 있는 작가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작가는 나도양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나도양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던 현진건 선생님과 함께 이제 백조라고 하는 그 잡지예요. 소설 잡지. 그걸 만드신 분이고요. 되게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천재 작가인데 여러분 24살. 너무 젊죠? 지금 선생님 나이보다 어려요. 24살이면 지금 대학생이야, 얘들아, 요즘 나이로는. 24살의 나이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나도양 선생님의 또 다른 작품을 한번 만나볼게요. 자, 뒤로 넘어와서 인물에 대한 분석을 보겠습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죠.
이제 구성 단계를 먼저 보면 우리 오생원 할아버지는 되게 착한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생원 아들이 맨날 삼룡이 괴롭히지만 삼룡이 참는다. 그리고 삼룡이가 새색시에게 쌈지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말썽이 되어서 내쫓기게 되고 아씨를 가슴에 안은 채 불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죽음을 선택한 삼룡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인물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삼룡이는 어때요?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모습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행위에 점점 반항을 하게 돼요. 색시를 지키기 위해. 원래는 말을 너무 잘 듣는 사람이었는데 색시를 지키기 위해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그 주인 집에서 사랑하는 우리 색시와 함께 불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결국 그 주인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이 삼룡이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색시가 있는 곳이지만 그 색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이 있는 집에 불을 질러야 한다는 선택을 하게 된 그런 인물이죠. 이 세서방이라고 하는 게 저 그 아들인데요. 아주 못되고 버릇이 없죠. 새색시는 돈 때문에 없이 시집을 왔지만 온갖 고통을 받고 결국 견디고 있는 여인이에요. 피해자죠, 피해자. 자, 여러분, 요것도 중심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사실주의가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맞아요. 그 시절 작가가 살던 시대가 반영되어 있다 했어요. 나도양 작가도 아까 앞에서 했던 현진권 작가랑 같은 시대라고 했죠?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작가입니다.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전지적 작가가 잠깐 되기는 해요. 자, 특징은 형광펜 너무 중요한 거네요. 신분을 초월한 사람. 옛날에는 여러분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노비였던 우리 벙어리 삼룡이가 새색시를 사랑하는 희생적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색시를 사랑하는 가치관. 하지만 아직 사회에서는 노비 같은 그 낮은 신분의 사람이 높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 두 개가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광펜 들고 주제가 뭐예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의 아픔, 그리고 죽음을 통한 합일의 희열. 야, 이 말이 좀 어렵죠? 합일이 뭐냐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합일은 삼룡이와 아가씨가 죽음을 통해 하나가 되다란 뜻입니다. 희열은 이제 기쁨이란 뜻인데요. 삼룡이와 아가씨는 현실에서는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죽음을 통해서 결국 그 희생적인 사랑을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되게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겠죠? 됐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슬픈 두 개의 소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선생님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책을 쭉 읽어 나가야 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열심히 책을 읽어 주어야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수업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을 거예요. 책을 읽어오지 않고 책 대충 읽은 다음에 선생님 수업 듣고 그냥 대충 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 열심히 읽어준 만큼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수업할 때 이렇게 책 분석한 걸 토대로 활동 한번 열심히 해보고요. 문제 한번 꼼꼼히 채워보고 여러분들의 독서록으로 잘 남겨놓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3강, 4강 작품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